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2주차 2교시 강의 생명의료윤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2명 정도가 조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강의는 결석 없이 다 수강해 주셔야지 학점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OT 때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학점을 후하게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것은 학점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실명을 거론하면 또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실명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2분 정도 학생이 지금 출석률이 저조해서 학점 나가기 어려울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결석하지 않도록 주변의 학생들에게 출석을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하고 있죠. 두 번째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입니다. 악행금지의 원칙. 의료인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 선서에서는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악행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악행금지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의사가 환자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너무나 자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논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악행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의료진이 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정서적으로 해를 입힐 수도 있죠.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금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재산적인 피해, 과잉 의료 행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적은 돈만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더 이상의 치료라든지 수술, 더 이상의 약 이런 것까지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아마 외래 진료 받으러 가보면 그 병원 진료실 앞에 제약회사에서 영업하러 온 사원들 서류 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종종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사원들이 치료 약품 같은 것도 당연히 영업을 하겠지만 영양제 같은 것도 영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영업 사원들이 갔다 오면은 환자들한테 약물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이 영양제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처방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게 돼서 재산적인 손실, 이런 것도 악행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악, 이것은 신체적으로 악행을 가하는 것, 이게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악행이 무엇인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 관련한 의료 행위 중에 장기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하면 의료진들이 권유해서 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거,
장기 이식 이게 있죠. 그 중에서도 신장 이식 수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장 이식 수술.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장기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기증자에게서 장기를 떼어내는 악행을 해야 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기증자로부터 신장 하나를 제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신장 제거는 분명히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 악행을 가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장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환자를 살리는 것에 불가피하게 요구되기도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악행이 허용되며 어떤 조건 아래서 악행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충들, 아까 신장 이식 수술할 때 환자 입장, 기증자 입장,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행 금지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중 결과의 원리. 이중 결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중 결과의 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았지 부작용을 일으킬 의도로 주사를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결과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행위. 그런데 모든 약물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죠. 이 부작용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의 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와 같은 질환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질병의 치료죠. 직접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주사를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중 결과의 원리이고요. 악행을 불가피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악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논리로서 이중 결과의 원리가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양 윤리학의 전통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이론을 하나 언급해 보아야 됩니다. 자, 아퀴나스의 법 이론이 나왔는데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어떤 윤리를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아퀴나스 법 이론에서 법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영원법, 자연법, 신법, 인간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영원법, 영원불변한 존재의 법칙.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부여해서 영원불변하게 존재하고 있는 법칙, 그것을 영원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들 사이의 상하위 연쇄적인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 하위법, 자연법,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이다. 자,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이성이죠. 이 자연적 본성에 부여되어 있는 법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을 다른 말로 본성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죠.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법 자체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분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법으로 파악하지 못한 영원법의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이성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신이 계시해 주는 거죠. 십계명 같은 거 떠오르시죠? 신법.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 신이 계시한 법. 자연법과 신법, 영원법의 하위에 있는데 알아차리게 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영원법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파악한다. 그러면 파악하지 못한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신이 계시해 준다. 신법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위 구조로 가는 거고요. 또 자연법의 하위, 인간법이 있죠.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이렇게 이제 상하위 구조가 있고 영원법 밑에 자연법, 신법 두 개는 병렬 구조로 놔두면 좋겠죠. 자연법, 신법 서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다른 거니까요. 자연법 밑에 인간법으로 보겠습니다. 인간들의 공동선을 위해 만든 실정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법, 실정법.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윤리 안에서 이중 결과의 원리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인간법, 실정법 이게 있는데 자연법 윤리가 지금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이 논이 지금 생명의료 윤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자연법 윤리 이 논의의 필요성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죠.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이 열리죠. 전범 재판이 열려서 이 전쟁 범죄자들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실정법 가지고는 마땅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군인이라든지 경찰 관료들, 직업윤리의 수호자죠. 군법은 굉장히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정법 차원에선 어떻게 해결을 할 그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논의로 돌아간 거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비추어 볼 때 너무 끔찍한 일이다.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그 근본에 있는 자연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네 행위가 마땅히 옳다고 변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계기에서 자연법 논의가 세계대전 이후 전범 재판에서 좀 불붙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연법 윤리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연법 윤리. 이건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여기서 선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윤리 할 때 이런 식의 주장 많이 봤었죠? 슈바이처 할 때 선,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 악, 그것을 져야 하는 것. 레오폴드 돼지윤리에서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 악, 그것을 방해하는 것. 여기서 거의 다 라임을 맞춰서 좀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애니멀 라티오날레라고 되어 있죠. 이성적인 동물,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물 그리고 이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연적 본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측면과 이상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자연법의 제1원리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의 근본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동물, 첫 번째,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에서 생명 가치가 도출되고요. 두 번째,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에서 생식 가치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성의 측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인간, 여기서부터 지식의 가치가 도출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존재라고 하죠. 폴리스를 이룬 정치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정의 가치가 도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생명, 생식, 지식, 우정. 우정을 사회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동물적인 측면의 두 가지 가치, 이성적인 측면의 두 가지 가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치들을 어기는 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위이다. 그래서 이제 실정법, 인간법이 자연법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그것이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인간법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 부분, 생명 가치와 생식 가치를 한 번에 훼손하는 이런 범죄 있을 수 있죠. 낙태죄. 그 다음 이성 부분, 지식 가치와 우정 가치 한 번에 해칠 수 있는 안 좋은 범죄가 있죠. 사기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법 요걸 반영해서 인간법, 실정법에서도 실제 법 조항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연법 윤리 했으니까 바로 이중결과의 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중결과의 원리.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근본 가치. 생명, 생식, 지식, 우정. 아마도 지금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는 생명이라든지 생식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충돌할 때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원리이다. 왜 이중결과의 원리인가?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좋은 결과.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도되는 결과. 두 번째, 나쁜 결과. 직접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행위를 했을 때 예견되는 결과. 우리가 그런 걸 보통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기 위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 각각의 조건이 또 두 가지 원리로 나누어지니까 네 가지로 생각하면 이 이중 결과의 원리 조건들 다 생각하는 거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합리성 조건과 도덕성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합리성 조건. 거기서 첫 번째, 비례성의 원리.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나쁜 결과가 더 크면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결과가 더 크면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비례성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 불가피성의 원리. 효율성만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지금 다친 상처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노력을 요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제쳐두고 이게 제일 빠르고 간소한 방법이니까 이걸로 가자. 그렇게 효율성만 추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한다.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면 안 되고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한다. 이게 합리성 조건의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성 조건인데요. 도덕성 조건에서 첫 번째, 선한 의도의 원리. 의도하는 결과가 선해야 한다. 앞서서 이제 제가 그 신장 이식 수술 이야기 해드렸었죠. 신장 이식 수술. 기증자에게서 신장을 떼내는 악행이죠. 하지만 의도하는 결과는 기증받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의도하는 결과가 선하죠. 이게 선한 의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의 도덕성 원리. 여기서 행위는 의료 행위의 수단으로서 가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만 보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례에 적용해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1번은 직접적으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될 수 있는 사례들이고 2번과 3번은 생명의료윤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중결과 원리 이해하는 것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암 걸린 산모의 자궁 적출 사례. 산모라고 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태아가 뱃속에 있는 상태인데 자궁 쪽에 암이 걸렸나 봐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료 진단이라든지 의사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 임산부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궁 적출하는 것이 유일한 의료적인 방법,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태아가 뱃속에 있는 상황이죠. 자궁을 적출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태아는 죽게 되겠죠. 그 상황을 생각하고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비례성의 원리.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따져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산모는 살고 나쁜 결과, 태아는 죽습니다. 태아가 생명체이냐 아니냐 이런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태아가 생명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일하죠. 비례성의 원리 통과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성의 원리. 아까 유일한 의료수단이 자궁 적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통과됩니다. 도덕성 조건에서 첫 번째, 선한 의도. 의도하는 결과가 뭡니까? 산모를 살리는 거. 통과되죠. 마지막 행위의 도덕성 원리. 자궁 적출술. 이것은 자궁에 생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는 의료적인 수단입니다.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의료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번 사례는 이중결과의 원리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테러리스트 딸 고문 사례. 그 테러리스트가 이제 도시에 여러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폭탄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고문을 해도 얘가 냉철한 애라서 폭탄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로 치자면 자연적 정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테러리스트인가 봐요. 한 명 있는 외동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해서 외동딸 고문하는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면
바로 어디 숨겨놨는지 술술 불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테러리스트의 외동딸 고문하는 게 허용될 수 있는가? 1번. 자, 비례성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례성의 원리.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테러리스트 딸 한 명 고문하고 모든 시민이 살았다. 비례성 원리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불가피성의 원리. 굉장히 냉혈한 테러리스트라서 딸 고문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고 했죠. 통과될 것 같습니다. 도덕성 조건에서 1. 선한 의도의 원리. 다른 시민들 살리려는 의도죠. 통과할 것 같습니다. 2. 행위의 도덕성 원리. 무고한 어린 여자애를 고문한다.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행위네요. 자, 2번 사례는 이중 결과의 원리를 통과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트롤리 딜레마. 이거 제가 조슈아 그린 할 때 이야기했었죠? 육교 사례, 스위치 사례는 잘 알 텐데 환상선도 들어본 학생도 있고 안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스위치와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스위치 사례는 직선 선로가 있고 옆으로 빠지는 선로가 있죠. 스위치 선로에선 빠지면 끝입니다. 근데 환상선 사례는 직선 선로에서 옆으로 빠졌다가 돌아서 다시 직선 선로로 합류하는 구조입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알겠죠? 스위치 사례는 옆으로 빠지는 거, 빠지고 끝. 환상선 사례는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직진 선로로 합류한다. 이거 각각을 이중 결과 원리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육교 사례 트롤리 딜레마 통과할 수 있을까요? 트롤리 딜레마에서 육교 사례 이중 결과의 원리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행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육교에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인다. 이거 행위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육교 사례는 안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위치 사례 요거 될까요? 자, 비례성의 원리. 보통 직진선로에 5명, 측선에 1명 요 정도로 돼 있죠. 5명 사니까 비례성 원리 통과할 것 같고요. 불가피성 원리. 이거 선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통과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선한 의도의 원리. 5명 살리려는 의도니까 통과할 것 같고요. 2번 이게 중요하겠죠? 행위의 도덕성 원리.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스위치 작동 어떻게 하나요? 버튼을 눌리죠? 버튼을 누리는 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중결과의 원리에서 스위치 사례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환상선. 환상선 이게 좀 애매해요. 중요한 건 다 똑같아요. 지금 비례성, 불가피성, 선한 의도, 행위의 도덕성 원리 이것까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위치 눌려가지고 옆선으로 빠졌다가 다시 직선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치 사례와 직접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자, 스위치 사례는 예를 들어서 5명이 직진 선로에 있고 1명이 측선에 있는 경우 이거 말고도 5명이 직진 선로에 있고 측선에 1명이 없는 경우에도 옆선으로 빠지기만 하면 5명은 살 수 있죠. 그런데 환상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으로 빠졌는데 선로에 1명이 없으면 충돌해서 트롤리가 탈선하지 않고 다시 직진으로 돌아와서 여러 명을 치어서 죽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 1명이 죽어야지 다른 5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선은 이중 결과의 원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환상선 이거는 너무 어려운 논인 것 같은데요. 생각된다면 육교와 스위치 정도만 비교해서 육교는 직접 사람 밀어서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 있으니까 안 돼. 스위치 사례는 스위치 눌리는 건 중립적이니까 돼.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3교시에는 이제 생명의료윤리 첫 번째 사례로서 안락사 관련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